이제 애플에서 만족하며 일하는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들조차도 애플에서 일하는 게 좋은 이유를 말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여기서 직업은 골든서클의 허세에 해당한다. 뭐냐? 역시 애플이 성공한 비결로 제품 품질을 꼽지만,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도 큰 가치의 큰 가치의 일을, 그러니까 부가되는 일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애플 직원은 충성 고객처럼 이 기업의 긍정적인 혁신을 좋아하지만, 그런 직원들은 대회에서 더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제시해도 이직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로 충성심이 강한 맥 사용자는 어떤 할인 혜택에도 PC로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거의 2배 가격을 지불하고 맥을 사용하는 중이다. 이런 합리를 초월하는 문제의 하나며 하나의 신념에 가깝다. 애플의 문화가 거의 종교 소전이라는 평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다. 애플은 제품 이성의 대의와 신념이 있다. 앞서 말한 혼다와 페라리 이야기를 기억하나? 제품은 회사 신념뿐 아니라 충성도 높은 고객의 신념까지도 상징한다. 예컨대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이를 펼치는 행동을 즐긴다. 이들은 자신의 맥북을 쓴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맥북은 자아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쓰인다.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애플 로고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HP나 델 노트북을 펼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기는 사람은 훨씬 적을 것이다. 같은 HP, 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서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HP와 델은 바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과 브랜드로서의 사용자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데 무리가 있다. 델이나 HP 사용자에게는 기기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 디자인이 얼마나 세련되었든 노트북이 더 큰 목적이나 신념을 담은 상징물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컴퓨터일 뿐이다. 실제로 오랫동안의 델 노트북의 로고는 사용자 쪽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로고가 뒤집혀 보였다. 화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제품은 자신이 누구며 어떤 신념이 있는지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준다. 사람들은 왓트가 아니라 화이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게 사실을 기억하자. 회사에 분명히 화이가 없으면은 외부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만 이해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기능, 품질, 서비스에만 의존해서 조정을 주된 차별화 전략으로 삼는 기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딱 넘어가서 진정성에 필요한 3가지는 뭐냐. 진정성.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대자연은 생명활동을 촉진하고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가령 산불이 나서 여러 생명체가 소멸되면 자연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 생명을 강조한다. 생태계는 먹이사슬이 존재한다. 각 동물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먹이사슬 덕분에 균형이 유지된다. 생물학 자연 원리에 기초하는 골든서클 역시 균형을 잡으려는 성질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이가 없으면 균형이 깨지고 조정이 심해진다.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구매자는 불확실성을, 판매자는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어 결국 양쪽 다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화이로 시작하는 일은 그저 초기 단계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의지를 불어넣을 능력이나 권리를 갖추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골든서클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각 요소의 균형을 이루고 옳은 순서로 나아가는 일이다. 화이의 명확성은 모든 일은 명확하면서 시작이 된다.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화이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조차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른다면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리더가 제품이나 서비스 너머에 있는 조직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를 기억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신념인 화해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정치 기준인 국민을 섬기기 위하여를 뛰어넘는 명확한 이유를 들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알겠는가? 조정 전략으로 당선이 된다 해도 진정한 리더는 될 수가 없다.
진정한 리더에게는 반드시 그를 기꺼이 따르는 지지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쟁점보다도 큰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첫걸음은 why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how라는 행동 원칙.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how는 신념을 실현할 때 적용하는 가치나 원칙을 말한다. 이는 조직 내의 체계와 절차 그리고 문화에서 드러난다.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 원칙을 세워서 구성원에게 이를 지킬 책임을 부과하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how를 아는 것은 직원을 채용하고 협력사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함께 일할 때에 최선을 발휘할 사람이나 회사를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의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간단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처음 세웠던 대의를 유지하면서 각자 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동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향하는 가치를 명사형으로 써서 벽에 붙여 놓으면 행동 원칙을 세우기 더 어려워진다. 예컨대 조직에서 정의, 정직, 또 혁신, 소통을 원칙으로 삼는 식이다. 명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그저 어떤 것일 뿐이다. 시스템이나 성과 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다. 이것으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헨리, 오늘 혁신을 조금만 더 부탁해요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다. 게다가 회사 벽에 정직이라고 써서 걸어야 할 정도라면 그 회사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치나 행동 원칙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동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의가 아니라 항상 옳은 일을 여야 한다. 혁신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여야 한다. 추구하는 가치를 동사로 정의하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든 확실하게 행동을 판단할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진실하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서 최선의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반면에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하면 실천 가능성이 커진다. 삼성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캐시백 지급을 거절을 했을 당시에 어떤 가치관을 회사벽에 붙여 놓았을지 궁금해진다. 골든서클을 지키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그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자 자금이 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화해에 알맞은 행동 원칙과 가치관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자, 헛되의 일관성은 말과 행동은 신념을 보여준다. 신념은 바로 화이다. 그것은 전부다. how는 신념을 현실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이다. 또 헛되는 실천의 결과, 즉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다. 제품, 서비스, 마케팅, 홍보, 기업 문화, 직접 채용한 직원 등이 이에 속한다. 무엇을? 그런데 why 이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모든 것은 일관되어야 한다. 일관성을 지키면 사람들은 회사의 신념을 의심 없이 보고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품은 신념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수밖에 없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으면 아무도 당신의 신념을 알아주지 않는다. 진정성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what 단계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정적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린다. 다들 입을 모아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 역시 진정성, 유권자는 진정성 있는 후보에게 진정성 있게 일하라. CEO가 사무실에 와서 그 마케팅 자료 말이죠. 좀 진정성 있게 만들 수는 없나요? 마케팅 판매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진정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흔히 고객 설문을 조사해서 진정성을 갖추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이렇게 묻는 방안을 떠올린다. 이는 요점을 완전히 놓친 행동이다. 진정성이 있다는 신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상태를 뜻하므로 이를 갖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진정성. 정치인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리더가 지금보다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화해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진정성 있게 행동하려는 지시는 완전히 소용없는 일이 된다. 진정성이 있다는 골든서클의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행하는 바가 신념과 일치한다는 뜻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진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해당이 된다. 골든서클의 균형을 이루면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게 보인다.
애플은 컴퓨터를 생산함으로써 IBM 도스가 지배하던 기존 플랫폼에 도전했다고 믿었다. 또한 아이팟과 아이튠즈로 당시 음악 산업 현실에 도전했다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애플 그런 일을 해온 이유를 쉽게 납득한다. 애플과 소비자 모두 공통된 화해를 이용했으므로 제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델은 소형 가전 시장에 진입하고자 MP3 플레이어와 PDA를 출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델의 화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신념이 어떤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수익을 내는 일 이상의 어떤 화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델의 MP3 플레이어와 PDA는 고객에게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했다. 델이 다른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 지식과 기술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화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탓에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일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는 뚜렷한 화해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진정성을 갖출 수 없다.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영업 실적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많은 사람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정말로 좋다고 믿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믿음과 영업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한다. 믿음이 있는 영업 직원은 열정이 충만하다. 영업을 잘하는 조직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 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충성심이 생긴다. 신뢰와 충성심 이렇게 진정성이 없는 조직은 조정 전략에 의존하기도 한다. 가격이나 또 프로모션, 동조 압력, 공포 마케팅 같은 카드를 꺼내야 한다. 물론 이런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진정성이 성공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진정성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또한 화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자신이 믿는 대로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일이 바로 진정성이다. 무엇을 하는지만 알고 존재의 목적인 화해를 모른다면 말과 행동이 신념과 일관성을 이루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화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진정성을 갖추려고 노력해도 항상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화해. 진정성, 화해를 뚜렷하게 만들고 가치관과 신조에 부합하는 행동 원칙을 세우며 말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재정립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순서를 올바로 바꿔야 한다. 앞서 예로 들었던 애플 마케팅 문구는 정보 순서만 바꿔서 화해로 시작했을 뿐인데 메시지의 영향력이 확연히 달라졌다. 물론 와트도 중요하다. 화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화해가 먼저 나와야 된다. 화해는 맥락이다. 이 책에서 소개할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리더십이든 결정이든 의사소통이든 화해로 시작해야 지속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화해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의지를 불어넣는다. 결코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샌안토니오의 사업가 롤링킹은 퍼시픽 하우스 웨스트 항공의 캘리포니아에서 펼친 사업을 보고 이를 그대로 텍사스에 가져왔다. 댈러스, 휴스 등 샌안토니오를 오가는 단거리 항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당시 킹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믿음직한 사람과 손잡았다. 그는 애주가 애언가이자 킹의 길고 복잡한 이혼 과정을 함께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허브 갤러허였다. 킹과 갤러허는 여러 면에서 정반대에 가까웠다. 킹은 숫자에 강하고 무뚝뚝하고 성기가 까다로웠다. 갤러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호감가는 여행이었다. 킹의 사업 아이디어를 처음 들은 갤러허는 그를 그저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겼다. 그러나 킹은 자신의 비전을 갤러허에게 끈질기게 설명했고 갤러허는 그 모습에 의욕을 느껴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킹의 신사업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휴스턴까지 첫 취항을 하는 데는 무려 4년이 걸렸다. 제가 항공사 개념을 처음 개발한 기업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아니다. 업계의 선구자는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회사 이름까지 베꼈다. 그들에게는 선발 주자 이익도 없었다. 당시 브리니프 항공과 컨티넨털 항공이 이미
텍사스 시장에 진출했고 더울적 누구도 틈새를 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처음부터 항공사업만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었다.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그 수단으로 우연히 항공사를 택했을 뿐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전체 여행객의 15%만이 비행기를 이용했다. 여행객 비율이 적다 보니 기존 대형 항공사의 도전장을 던지는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15%를 차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나머지 85%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로 돌아가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 직원들에게 회사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은 자동차와 버스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 답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의였고 항공사를 시작한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화이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회사를 설립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 타사의 모범사를 따라하지 않았다. 회사의 신조와 가치관은 직접 화의에 도출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이 과정을 기본 상식으로 생각했다. 1970년대에는 항공권이 비쌌다. 따라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 가치를 이루려면 항공권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당시에 탑승객이 넥타이를 메고 비행기를 탈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웠다. 항공 여행이란 엘리트 정이 누리는 특권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 만큼 경직된 분위기의 항공 여행을 즐겁게 만들어야 했다. 게다가 예약 시점에 따라서 운임이 바뀌는 당시 시스템은 예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특권 측을 제외한 나머지 85%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약이 간편해야 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운임 종류를 딱 두 가지로 나눴다. 야간 및 주말 요금, 주간 요금, 이게 전부였다. 저렴하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이것이 바로 기업의 하우였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다는 회사 대의는 이런 방식으로 실현이 되었다. 기업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에서 신념이 드러났다. 무슨 상품을 판매하고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지, 기업 문화가 어떤지,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지점에서 기업 특유의 신조가 피어나왔다. 한강고에서 사우스 웨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전국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기업이 추구하는 대의이자 신념의 건강을 사람들을 찾는 기업의 메시지였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 자신을 평범하다 여기는 보통 사람들에게 가격이 비싸고 분위기가 엄중한 기존 항공사를 대신할 것이 생긴 것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신념에 공감한 사람들은 깊은 충성 고객이 되었다. 이들은 기업이 개인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고객과 함께한다고 느꼈다. 게다가 이들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고객의 충성심을 얻을 수가 없다. 가격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대의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사장이었던 하워드 퍼트넘은 한 대기업 임원 이야기를 즐겨한다. 그 임원은 어느 행사장에서 퍼트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런 출장 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대형 항공사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와 별개로 형편도 넉넉했지만 사적으로 비행기를 탈 일이 있거나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항상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퍼트넘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무척 사랑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렴한 운임을 메리트로 여기는 승객 외에도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았다. 저렴한 함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신념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모습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업계에서 오랜 전설로 남을 일을 해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명확한 화의를 세웠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하우를 어떻게 실행을 했다. 결과로 수익성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30년 전으로 들어가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업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저가 항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저가 항공사를 하나 만들자고 생각했고 2003년 4월에 델타 항공은 저가 항공 소형을 출범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테드를 출범했다. 두 회사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하우를 모방했다. 송과 테드는 저렴하고 재미있고 단순했다. 송이나 테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승객들은 이 기업들이 저렴하고 재미있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신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은 업계 베테랑이었다.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든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핫이 아니야 하이였다. 하이. 손과 테드의 신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기업은 실제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보다 뛰어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물론 손과 테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를 따지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브랜드를 향한 고객 충성도가 아주 낮았다는 데 있다. 화이가 빠진 손과 테드는 그저 흔한 저가 항공사일 뿐이었다. 고객은 화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기업을 가격이나 편의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손과 테드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정 전략에 의존하는 상품으로 전략했다. 결국 유나이티드와 델타 항공은 4년 만에 저가 항공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네.